자, 다음으로 CPU의 인터럽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U가 명령어를 처리하는 양상에 대해서는 저번 강의 때 이미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명령어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리고 명령어 사이클을 학습했을 때 한 가지 사이클을 아직 학습하지 않았는데 그게 바로 인터럽트 사이클이었습니다. CPU의 구성 요소와 레지스터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다면 이제 이 인터럽트가 무엇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인터럽트는 컴퓨터 구조 강의뿐만 아니라 운영체제 강의에 이를 때까지 너무너무 자주 언급되고 또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컴퓨터를 실질적으로 동작시키는 근간이 되는 아주 많은 프로그램의 실행 원리가 바로 이 인터럽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인터럽트는 뭐냐면 CPU의 정상적인 작업을 방해하는 신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개발하실 때 컨트롤 C를 누르시거나 컨트롤 D를 누르시거나 혹은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이럴 경우에 이 인터럽트라고 하는 용어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 지칭하는 인터럽트가 이 인터럽트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CPU가 수행하는 정상적인 작업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잠깐 중단될 수 있는데 그렇게 CPU의 정상적인 작업 흐름을 방해하는 신호를 인터럽트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인터럽트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기적인 인터럽트고요. 또 하나는 비동기적인 인터럽트입니다. 동기 인터럽트 그리고 비동기 인터럽트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 동기 인터럽트부터 알아보죠. 동기 인터럽트는 CPU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터럽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CPU가 어떤 명령어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 명령어가 실행할 수 없는 명령어일 수도 있잖아요. 혹은 그 명령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예외적인 상황,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마주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CPU가 자발적으로 발생시키는 인터럽트를 동기 인터럽트라고 부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동기 인터럽트는 예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동기 인터럽트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주시기를 권하는 인터럽트는 뭐냐면 바로 이 비동기 인터럽트입니다. 비동기 인터럽트는 하드웨어 인터럽트라고 지칭하기도 해요. 혹은 때로는 비동기 인터럽트 자체를 그냥 인터럽트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 강의와 책에서는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기 인터럽트와 구분짓기 위해서 비동기 인터럽트는 하드웨어 인터럽트라고 지칭을 할 거고요. 동기 인터럽트는 웬만하면 예외라고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비동기 인터럽트, 하드웨어 인터럽트는 주로 다른 하드웨어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터럽트입니다. 주로 입출력 장치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터럽트라고 보시면 돼요. CPU는 입출력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명령어 처리의 효율을 위해서 이 하드웨어 인터럽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입출력 장치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는 하드웨어 인터럽트는 마치 뭐와도 같냐면 세탁기나 전자레인지의 완료 알림과 같은 이런 알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통 어떤 양상으로 사용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사용이 돼요. CPU가 프린터기 같은 입출력 장치한테 입출력 작업을 부탁하면 작업을 끝난 입출력 장치가 CPU한테 완료 알림을 보낸다. 이런 식으로 보통 비동기 인터럽트,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사용이 됩니다. 혹은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입출력 장치가 어떤 입력을 받아들였을 때 이거를 처리하게끔 CPU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입력 알림을 보낸다. 이런 식으로 보통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발생을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이 하드웨어 인터럽트는 입출력 작업이 수행되는 도중에 명령어 처리의 효율을 위해서 사용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만약에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없었다면 CPU 입장에서는 프린터기의 작업이 다 완료됐는지, 프린터기의 입출력 작업이 다 완료됐는지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마우스나 키보드로부터 새로운 입력이 받아들여진 건 없는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입출력 작업이 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드웨어 인터럽트, 마치 알림과도 같은 하드웨어 인터럽트를 사용하면은 프린터기가 출력 작업을 하는 동안에 혹은 키보드나 마우스가 입력을 받아들이는 동안에 CPU 입장에서는 온전히 자기 일을 수행할 수가 있겠죠. 주기적으로 입출력 장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없겠죠. 그저 알림이 들어오면은 그 알림을 확인해 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입출력 작업에서 명령어 처리 효율을 위해서 사용된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쵸? 자, 그렇다면 인터럽트,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처리되는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인터럽트의 종류에는 동기 인터럽트, 비동기 인터럽트가 있다 라고
인터럽트의 종류가 다양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CPU 입장에서 그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양상은 인터럽트의 종류를 막론하고 거의 다 비슷합니다. 일례로 나중에 인터럽트의 일종인 시스템 콜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 그 인터럽트의 일종인 시스템 콜을 처리하는 과정도 하드웨어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과정과 거의 비슷하고요. 또 나중에 배울 대표적인 인터럽트로 페이지 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페이지 폴트도 인터럽트의 일종이거든요. 그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과정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하드웨어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과정과 거의 똑같습니다. 인터럽트의 종류를 막론하고 컴퓨터가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양상은 거의 다 비슷하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하드웨어 인터럽트에 조금 더 집중하기로 했으니까 CPU가 하드웨어 인터럽트를 어떤 순서대로 처리하는지에 유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효율적으로 명령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명령어 처리의 효율을 위해서 하드웨어 인터럽트를 사용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처리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굵은 글씨로 표기된 부분이 이 과정의 키워드입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예요. 일단 쭉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입출력 장치는 CPU에게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보낸다. 두 번째, CPU는 실행 사이클이 끝나고 명령어 인출 전에 항상 인터럽트 여부를 확인한다. 세 번째, CPU는 인터럽트 요청을 확인하고 인터럽트 플래그를 통해서 현재 인터럽트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네 번째, 받아들일 수 있다면 CPU는 지금까지의 작업을 스택에 백업한다. 5번, 인터럽트 벡터를 참조해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한다. 6번,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실행이 끝나면 네 번째에서 백업해둔, 스택에 백업해둔 작업을 복구해서 실행을 다시 실행해 나간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인터럽트가 처리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굵은 글씨로 표기한 인터럽트 요청 신호, 인터럽트 플래그, 인터럽트 벡터,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이겠죠? 그쵸?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터럽트 요청 신호부터 봅시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럽트는 CPU의 정상적인 작업 흐름을 끊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럽트가 발생했다면 CPU한테 요청을 보내야 됩니다. 지금 이러한 인터럽트가 발생했는데 지금 당신이 처리하고 있는 이 작업 흐름을 끊어도 되나요? 지금 끼어들어도 되나요? 인터럽트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신호가 인터럽트 요청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인터럽트 하기 전에 CPU에게 인터럽트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신호가 인터럽트 요청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터럽트 플래그를 봅시다. CPU는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확인하고 인터럽트 플래그를 통해서 현재 인터럽트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쵸? 이 인터럽트 플래그는 사실 앞서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플래그 레지스터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인터럽트 플래그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인터럽트 플래그는 뭐죠? 인터럽트가 가능한지 여부를 나타내는 플래그입니다. 인터럽트 플래그가 1일 경우에는 현재 인터럽트를 처리할 수 있다 라는 점을 의미하고요. 0일 경우에는 지금 좀 바빠서 혹은 다른 일이 있어서 현재 인터럽트가 불가능하다, 인터럽트를 처리할 수 없다 라는 점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인터럽트 플래그가 세팅되어 있다면 CPU가 인터럽트를 처리할 수 있다면 입출력 장치가 요청을 보낸 그 인터럽트를 수행할 수가 있겠죠. 그쵸? CPU와 인터럽트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요거 오타입니다. 플래그 레지스터에 인터럽트 플래그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터럽트 플래그는 하드웨어 인터럽트를 받아들일지 혹은 무시할지를 결정하는 플래그로서 만약에 인터럽트 플래그가 불가능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CPU는 해당 인터럽트 요청이 오더라도 그거를 무시하게 됩니다. 참고로 모든 인터럽트를 인터럽트 플래그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럽트 중에서는 인터럽트 플래그로 막을 수 없는 인터럽트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막을 수 없는 인터럽트는 NMI라고도 부르는데요. 보통 하드웨어적인 고장이라든지 정전이라든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터럽트는 인터럽트 플래그로 막을 수 없습니다. NMI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입출력 장치가 보내는 하드웨어 인터럽트라든지 명령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명령어를 수행한다든지 실행할 수 없는 명령어를 수행한다든지 할 때 발생하는 인터럽트는 거의 대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인터럽트 플래그로 막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살펴봅시다. 만약에 CPU가 현재 인터럽트를 처리할 수 있는 상태라면 CPU는 현재까지 수행하는 작업을 백업하고 현재까지 수행하는 작업을 스택 영역에 백업하고 인터럽트 벡터를 참조해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한다
라고 설명드렸죠. 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무엇인지를 알아봅시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ISR 이라고도 줄여서 부릅니다. 혹은 인터럽트 핸들러 라고도 불러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특정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CPU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CPU가 프린터기로부터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받았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현재 인터럽트를 처리할 수 있는 상태라고도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럴 경우에 CPU는 프린터기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하게 되는데, 프린터기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프린터기로부터 어떤 인터럽트가 받아들여졌을 때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라는 정보가 포함된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았다 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럴 경우에 CPU는 키보드의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한 키보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굉장히 여러 개가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어요. 각각의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각 인터럽트가 발생했을 때 CPU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가 정의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A는 이러한 정보가 담겨있는 프로그램,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C는 이러한 정보가 저장된 프로그램이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CPU는 정상적으로 작업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도중에 인터럽트가 발생을 했다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그 인터럽트를 발생시킨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점프를 하게 되고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쭉 실행을 하고 다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작업을 재개하게 돼요. 제가 아까 전에 인터럽트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인터럽트의 종류를 막론하고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양상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CPU가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과정은 해당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하고 리턴한다 라는 어떤 본질적인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쵸? 근데 이렇게만 들어보면 마치 뭐와도 비슷한가요? 함수를 실행하는 것과도 비슷하죠?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과정이. 그렇죠? 실제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하는 것은 컴퓨터 내부에 미리 정의된 함수를 실행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쵸? 자, 메모리에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하나 이상 저장될 수 있다 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CPU 입장에서 어떤 인터럽트 요청 신호를 받아들였을 때 이 인터럽트가 어떤 인터럽트인지 식별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쵸? CPU가 인터럽트의 종류를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보가 바로 인터럽트 벡터입니다. CPU는 인터럽트 벡터를 통해서 내가 지금 받아들인 인터럽트 요청 신호가 어떤 인터럽트인지 알 수 있는 셈이에요. 이 인터럽트 벡터에는 해당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의 시작 주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U는 인터럽트 벡터를 통해서 그 인터럽트를 처리하기 위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 얼마든지 점프해서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쵸? 자, 여기까지가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대략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자, 하나만 더 알아봅시다. 인터럽트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CPU는 지금까지의 작업을 백업한다. 그리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끝나면 백업해둔 작업을 복구해서 실행을 재개한다 라고 써있죠. 그쵸? 이 백업과 복구는 스택 영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CPU는 인터럽트를 처리할 경우에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비롯한 현재 레지스터 값들, 중간 값들을 스택 영역에다가 저장해 둡니다. 그리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실행할 곳으로 점프해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해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으로부터 리턴해 오게 되면은 CPU는 스택에 백업한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비롯한 여러 중간 값들을 복구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프로그램 카운터 값은 다음으로 실행할 메모리 주소라고 말씀드렸죠. 이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스택에 백업하고 또 복구를 한다면 다음으로 실행할 메모리 주소가 어디였는지 백업하고 복구하는 것과도 같겠죠. 그쵸? 그래서 다음으로 실행할 번지는 1500번지야 라고 다시 기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어렵지 않죠? 그쵸? 자, 여기까지 인터럽트의 종류 그리고 인터럽트의 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인터럽트 사이클까지 명령어 사이클에 추가할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제가 CPU는 실행 사이클이 끝나고 명령어를 새롭게 인출하기 전에 인터럽트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럽트가 발생했다면 인터럽트를 처리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실행 사이클 끝나고 인터럽트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고 인터럽트가 발생했다면 해당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하는 인터럽트 사이클이 처리된다
라는 식으로 명령어 사이클을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CPU는 이렇듯 인출, 실행, 간접, 인터럽트를 반복해 나가면서 메모리에 적재된 프로그램 속 명령어들을 처리해 나간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쵸? 자, 마지막으로 이 예외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외, 동기 인터럽트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폴트, 트랩, 중단,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예외의 종류가 있다라고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럽트의 종류를 막론하고 CPU가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큰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작업을 중단하고 백업한 다음에 해당 예외에 해당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하고 다 실행이 끝났다면 본래 하던 작업으로 되돌아와서 실행을 재개해 나간다 라는 큰 틀은 변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근데 그래도 각각의 예외의 종류에 대해서는 조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폴트와 트랩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폴트와 트랩. 이 폴트와 트랩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CPU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다 실행한 다음에 본래 하던 작업으로 되돌아왔을 때 예외가 발생했던 그 명령어부터 실행해 나가느냐 혹은 명령어가 발생한 다음 명령어부터 실행해 나가느냐의 차이가 있는 예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폴트는 예외를 처리한 다음에 예외가 발생했던 그 명령어부터 실행을 재개해 나가는 예외이고요. 트랩은 예외를 다 처리했다면 예외가 발생했던 그 다음 명령어부터 실행해 나가는 예외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림으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대표적인 폴트의 예시 그리고 대표적인 트랩의 예시를 통해서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대표적인 폴트의 예시에는 페이지 폴트가 있습니다. 페이지 폴트는 뭐냐면 CPU가 접근하고자 하는 메모리 속의 명령어가 현재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지 않아서 생기는 예외입니다.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모리에 적재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CPU가 어떤 명령어를 실행하려고 했는데 아직 이게 메모리에 적재되지 않았어요. 아직 보조기억 장치에 있어요. 그러면 당연하게도 실행할 수가 없겠죠.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갖고 와야지 실행할 수가 있겠죠. 그쵸? 이럴 때 발생하는 예외가 바로 페이지 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는 운영체제 때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런 식으로 CPU가 접근하고자 하는 명령어가 없어서 폴트가 발생을 했다면 이 폴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보조기억 장치로부터 원하는 데이터를 갖고 오고 그렇게 폴트가 다 처리됐다면 그 명령어부터 폴트가 발생했던 이 명령어부터 실행을 재개해 나가야겠죠. 그쵸? 이게 폴트의 예시입니다. 만약에 이 명령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명령어가 메모리에 적재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폴트가 발생했어. 그러면은 그 폴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명령어를 메모리에 적재를 하고 폴트를 발생시켰던 그 명령어부터 실행해 나간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쵸? 자, 트랩의 대표적인 예시에는 디버거의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 번쯤 배워보셨다면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 번쯤 설정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면 어떻게 되죠? 그 부분에서 코드의 실행이 멈추죠. 그쵸?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작업을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처리가 다 끝났다면 어디서부터 실행되죠? 브레이크 포인트가 설정된 명령어 다음 명령어부터 실행이 되죠. 소스 코드로 따지면 다음 줄부터 시작이 되죠. 그쵸? 이처럼 예외를 처리한 직후에 예외가 발생한 명령어의 다음 명령어부터 실행을 재개하는 예외가 바로 트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쵸? 자, 또 다른 예외로 중단과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도 있었죠. 중단은 CPU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강제로 중단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오류를 맞닥뜨렸을 때 발생하는 예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주로 시스템 콜에 의해서 발생하는 예외라고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이 시스템 콜에 대해서는 운영체제 시간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